노부나가는 왜 안 뜨냐? 이 아저씨는 칼질을 좀 많이 해서 노부나가도 천하인을 하려고 칼질을 했는데 불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왜 인기가 없느냐? 거북선에서 제일 논쟁이 되는 게 철갑선 논쟁이죠. 우리가 어릴 땐 그렇게 배웠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한 명의 병사도 애꿎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 번도 전투를 회피한 적도 없지만 한 번도 그냥 덤벼드는 적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난 정말 내가 이순신 장군이면 고소할 거야. 저기 질문 비유가 진짜 좋은데, 노부나가가 준 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떡을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었다. 누가 최고냐? 이게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벼농사를 지으신 분하고 방앗간 경영하시는 분하고 그 뭐랄까 돈 많아서 잘 사 먹으신 분하고 누가 최고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농부가 최고입니다. 그럼 방앗간 하는 분이 화나실 거고. 그런데 일본 전국시대는 변하는데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분열되었던 봉건 시대가 통합적인 나라로 바뀌던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개성 또는 적성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둥그스름한 사람, 두루둥실한 사람은 버티질 못해요. 좀 극단적인 사람과 극단적인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아주 다른 새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누가 최고라기보다는 그때 노부나가 시절에는 노부나가 같은 스타일이 최고였고,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어. 노부나가는 그렇게 죽고 히데요시가 그걸 이렇게 어루만져서 통합하는 쪽에서는 그랬고, 그러나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자기 기반이 약하고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조선 공격하고 이러면서 자기 기반을 까먹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경영하는 데는 도쿠가와 스타일이 먹혔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최고다가 아니라 왜 요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인가.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 순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히데요시가 노부나가 부하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뭐 거의 동격급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건가. 뭐 삼국지에서 장판파에서 뭐 막는다. 장비가 딱이잖아. 조자룡이 저기 적벽에서 돌파를 한다. 이건 소설이지만 그래도 조자룡의 소설로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으면 아들을 구하고 적진 돌파하는 건 조자룡이 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게 실존이라고 했을 때는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의 교훈은 그런 거죠. 누가 최고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적절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은 일본사에서도 뭐 사람들한테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행동이 용납되더라. 그게 장점이 80이 되더라. 여기서는 그 장점이 40으로 바뀌더라. 여기서는 그 장점이 죽음을 초래하는 단점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게 역사의 올바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 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련 선생님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썼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나하고 대학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때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애가 이런 거를 썼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썼다. 그래서 불러다가 아주 벌 세우고 반성문 쓰고 생활지도실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분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다 한 거야. 이런 애가 있어서 벌을 줬다. 아니 뭐 이렇게 뭘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기장 검사해가지고 벌 주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존경한 인물을 써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썼던 거 아니야. 그걸 잡아다가 혼을 낸다는 거는, 이건 들으면 우리 좀 쇼크를 받았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은 이제 대신 나름 진지하긴 했어요. 자기도 며칠을 고민했대. 고민할 일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왜 했는지도 안 돼. 아니, 내 친구가 무슨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는데 조선을 침공하고 조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거를 잘했다는 의미로 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정말 난 이 나라가 싫어, 누가 와서 조선인을 학살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사이코패스로 쓴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볼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쁜 놈이지만 그냥 인간 하나로 봤을 때는 가난한 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뭐 수많은 이런 노력 끝에서 윗자리 간 이런 노력을 좋게 본다는 거지. 무슨 자기도 안 돼, 당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침략한 이 나쁜 놈을 존경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물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도 속으로만 이랬던 건데,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 선생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도 내가 만약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러이다 하면은 일단 감정이 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이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연계성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A라는 행동을 하니까 B가 있고 B가 있으니까 C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일본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감정이 받치는데, 근데 냉정하게 적에게서도 배우고 적의 전술을 배우고 적의 사정을 봐야 된다는 건 전술의 기본인데 이 감정의 벽을 참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면은 오히려 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 적을 존중해라. 어떻게든지 씹어내리려고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틀리더라도 적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걔를 장점을 분석해서 대응책을 찾는 게 이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누구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존중했다가 겁나서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존중했더니 얘 너무 대단한 거야. 오, 이런 애랑 싸우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덤벼도 져. 아니, 곰하고 싸우고 사자랑 싸우는데 겁 안 날 사람이 어디? 나한테 무슨 레이저 광선총을 줘도 자, 사자랑 1대1로 붙어라. 너는 지상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래도 떨릴걸? 거기다 대고 저 사자는 늙어서 이빨도 다 빠졌어. 괜찮아. 이러고 가서 싸우면 이길까? 물론 뭐 안 떨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사자를 정확히 분석하면 내가 떨려서 총을 못 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쟁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측면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안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래쪽에도 위로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뭐 노부나가 밑에서 뭐 고무신 품고 있다가 뭐 이랬다는 둥, 뭐 시장에 뭐 이렇게 물건 사러 보냈더니 막 이렇게 해오다라는 둥, 그리고 아주 극빈한 사람 출신이었다는 둥, 이런 어떤 사실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더 치우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체로 일본 학계에서도 이런 거는 다 설화다 라고 내려가요. 그거는 있어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 건 맞는데 사람들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진짜 최하층에서 올라와야 좀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최하층은 아니고 요즘 세상보다 옛날엔 올라가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거리, 이 사람이 몇 계단을 뛰어나를 보지 말고 한 시대가 변할 때 한쪽에서 하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도 보면 진짜 너무 밑에서 막 고생하는 사람들은 일단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 게이지는 확실하죠. 그리고 뭐가 왔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나는 뭐 이럴 수 있다, 이런 거는 확실한데, 경영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모르던 사람 처음 만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농민이다가 이제 높아졌어. 관료 세계를 봤을 때 그 관료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변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고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됐다, 이런 능력들이 너무 격차가 크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분노를 가지고 저것들 그냥 재수없어 다 죽이자, 아니면 그냥 이런 줄 몰랐는데 너무 좋네. 그렇잖아요. 왜 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은 좀 맛있는 고기가 와도 점잖게 먹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토하거나 못 먹거나 미친 듯이 먹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를 성장할 때 냉탕 온탕이 아니라 중간에 미지근한 물에 좀 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어떤 민중 반란이 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도자가 정말 극빈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느 정도 최소한 소농, 중농, 중산층 또는 뭐 귀족층이거나 아니면 올라가면서 운 좋게 어떤 중간 과정을 잘 겪어가지고 본인 재능도 있고, 어쨌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중간 단계를 잘 걸치는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원장 같은 경우도 잘 봐. 이렇게 가다 보면 산족에서 보초소다가 대장된 게 아니라 그 두령 딸하고 결혼해서 신분 상승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만 그렇게 할 때 누구는 10년을 중간 2단계에 가도 이게 안 되는 애가 있는데 1단계에서 2단계 가고 3단계에서 4단계 때 2달 만에 가도요, 딱딱 가면서 이게 본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가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기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겠네. 그렇게 돼서 흡수당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걔들을 더 빨리, 걔들보다
더 잘 파악해서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개인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얘기할 때 너무 밑으로 때리지 말고 주원장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외면하거나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개들을 위아래로 빨리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성공할 때는 다 비슷해. 적대감을 가지고 이러거나 아니면 무조건 베끼거나 이러지 않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인지 거짓말인지 조금 섞인 얘기인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오다 노부나가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신분제사에는 포상을 잘하네. 왜냐하면 아주 공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신분제사는 깨지거든. 그렇잖아. 특히 전쟁할 때. 우리도 조선시대 전쟁사 기록 보면은 참 포상이 짜요. 정말 짜증나요.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싶거든요. 근데 이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포상해주면 그냥 끝나요, 나라. 우리는 그게 좋은 나라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세계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장은 한 명인데 다 사장을 시켜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포상을 전국 전쟁을 하니까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는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인지 모르게 하다가 공세원 사람 누구 나와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과일나무에서 과일 따다가 뭐 사과 하나 복숭아 따서 이렇게 하나 주면서 잘했다 이렇게라도 했다는 거지.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이게 효과가 아니라 불만이 싹 튼다고. 도요토미 대신 그걸 보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금괴를 싣고 다닐 때잖아. 결국 포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상을 한다고 해서 애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상을 줄 때 와 쟤는 저런 걸 주는구나 라고 감동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10명한테 복숭아 하나씩 나눠주는 것보다 10명인데 1명을 뽑아고 그 말을 하나 줘. 참 잘해야 돼요. 복숭아도 못 얻어먹은 9명이 불평할 수도 있지만요, 복숭아 먹어서 뭐 하겠어. 야, 1등하면 금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정말 경영의 면인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작전을 바꾸는 거죠. 나는 돈으로 포상한다고 금괴를 착 갖고 다니면서 주는 건 쫓겨나게 줘도 오다 노부나가보다 많이 주는 척하고 뭐가 있는 척, 그러니까 동기유발의 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꿨다, 또는 좀 더 고난도 방식으로 바꿨다,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솔직히 실화인지는 모르겠어. 요거는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노부나가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부나가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저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이 시대엔 안 맞는구나, 이런 능력은 훌륭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천하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사의 기록들도 일본 역사가들도 조선 침략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긴 있겠지. 걔 뭐 이상한 애들 있잖아. 항상 그런 애들 있지만 그래도 일본 학계에서 양식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써요. 그리고 친한파들도 많아요. 한일 이렇게 교과서라든가 교류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일본이 전국 시대였다가 통일이 되면 하나의 국가로 된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지역으로 있을 땐 지역 관세들이 많아요. 왜냐면 당연히 자기가 돈을 벌어야 저하고 싸우니까. 그게 지역 관세가 많으니까 시장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시장 확대가 안 되니까 사회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노부나가가 이제 그 자유시라는 걸 만들어서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승해서 히데요시가 우리는 지방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넓게 국가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히데요시가 한 부분보다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국가라는 걸 강조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쫙 튀겨서 천하인이라고 하지. 지금도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일본이 자기들이 가졌던 오랜 역량이 분열된 국가 때문에 발휘가 안 됐다. 독일도 좀 비슷한데, 봉건적인 시대를 오래 가졌던 나라들은 이 국가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데요시를 이제 띄우게 되고 뭐 천하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노부나가는 왜 안 뜨냐? 이 아저씨는 칼질을 좀 많이 해서, 노부나가도 천하인을 하려고 칼질을 했는데 불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왜 인기가 없느냐? 사실 셋이 똑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개방적이에요. 히데요시는 약간 끊었지만 그래도 개방성이 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쇄국 정책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좀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건 세 사람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노부나가는 전쟁 때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필요가 없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전쟁을 수습하고 이걸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일 수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끝났으니까
있으니까 조이는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분들도 노부나가 끝까지 집권했으면 야 일본이 쇄국으로는 안 가지 않았을까, 히데요시가 망하지 않았으면 좀 더 개방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도 조금일 거라는 거야. 근대화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개방적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비슷한데, 이제 어떤 후대인들이 이 사람의 실상을 떠나서 가장 교훈으로 삼는 것이 지역적 마인드를 버리고 이제 국가라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국민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아주 추상화시켜서 얘기하면 자칫하면은 너무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지만, 왜 일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천하인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알고 이제 뭐 타협을 하던 테이블에 앉는 것과 그런 걸 모르고 아니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라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이렇게 평가한다.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역사에서는 이렇게 본다. 히데요시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냐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말 그 사람은 가게가 월소득 100만 원이었나 150만 원이냐,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까. 일단은 일본에서는 히데요시가 몰락하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차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히데요시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조선을 정복해서 성공하면 자기 휘하 무장들이니까 자기 세력이 확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력이 팽팽했고, 붙으면 양패구상하니까 참고 있는 거지. 결국 한번 붙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고 에도 지방, 지금 도쿄 지방을 개발하면서 이제 승부수를 걸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거 조선 침공을 통해서 이제 승부수를 걸은 거지. 누가 더 부유해지고 누가 더 강력하고 많은 군대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생각처럼 쉽게 안 되는데 조선을 좀 우습게 보긴 했어. 그래서 지는 쉽게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세력을 소진시켰고, 저도 일본사를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충분히 검토는 못했는데 그 일본사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히데요시한테 많이 숨겼기 때문에 조선에서 자기 지금 세력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손실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토론했던 얘기인데,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가망성이 없고 자기 세력이 거의 소진되어 가면, 이게 말 속된 말로 두 회사가 경쟁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쪽이 캐시카우가 아니라 밑빠진 독이 돼버리면 결국 승부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긴 해. 빨리 뺐어야 되는데. 근데 역시 좀 쏟고 있었던 것.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에서 또 이게 누가 사기쳐갖고 명나라와 조선하고 관계해서 명나라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꿈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쏟고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지만, 아까 천하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면서 좀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 이런 거 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뭐 나름 메이지 유신하고 어쨌든 급성장을 한 건 맞잖아요. 뭐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그럴 정도로 급성장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야, 저때 쇄국 안 했으면 우린 더 빨리 컸을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인식들이 커졌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차라리 크게 성장했을 텐데, 도쿠가와가 집권하게 되면서 쇄국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근대화에 뒤처졌다. 전 이제 그 해석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조선 후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 변화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한국의 어떤 농번사회나 쇄국 정책이 깨어졌어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나라가 없잖아.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으니까 사회는 이제 뭐 상업도 발달하고 뭐 신분제도 해체되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만주족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일본이 또 쇄국을 하고 일본이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더 쇄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한 거지. 상공업이 발달해, 민간 수공업도 발달하고 화폐가 돌고, 원래 이렇게 되면 무역도 하고 이제 농업 기반이라 상공업 기반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남쪽과 북쪽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의 유일한 두 나라에서 국제적인 대립 관계가 돼버리니까 한국은 역으로 쇄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이 좀 비극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사회도 많이 변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든 19세기, 20세기 한국 역사를 또 바꾸는데 베이스가 된다, 이런 것이고, 중국은 뭐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하면서 쇠퇴해졌다는 얘기는 조금은 과장인 것 같아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덕에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고, 조선의 원군으로 왔던 이여송이 원래 요동해에서 그 건주의를 누르는 그 임무를 맡은 조선의 후예 집안이잖아요. 이 집안에서 누르하치가 전쟁을 통해서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집안을 해치우고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 이 과정의 기회를 준 게 전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도 결국 청이 건국하고 이제 명을 멸망시키게 되고, 이것이 조선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세국을 만드는 안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참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수신 장군이 일부러 마지막 전투에서 갑옷을 입지 않고 고의적으로 전사하셨다라는 얘기는 조선 시대에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제 대개 영웅들이 전사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나 두 가지 설이 나와요. 사실은 숨어서 산다. 각해무사 같은 거 내세우고 숨어있다. 저기 일본 전국시대 가면 죽은 놈이 없어. 뭐 얘도 살아있대, 쟤도 살아있대. 뭔가 좀 극적인 사람은 다 살아있대. 히틀러가 죽은 지가 100년이 돼가잖아요. 45년에 죽었으니까. 내가 어릴 때 히틀러가 안 죽고 살아있어서, 내지는 죽은 히틀러 살아있는 드라마를 본 게 100편은 넘는 것 같아요. 맨날 히틀러가 막 이렇게 주사 나갖고 막 살아나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해치우고, 뭐 이런 거, 히틀러 살아있다는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달았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겠지만, 전사하지 않고 숨어 계신다는 얘기는 항상 돌아요. 조선시대도 돌아올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도적으로 전사하셨다, 이런 건데, 이 얘기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리더십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조선시대에 굉장히 명사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이게 정말 전쟁을 겪어본 세대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리더도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참, 인간이라는 건 경쟁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많은데, 아니하고 안주하게 되면요, 그게 또 사람 무너뜨리는 것도 장난 아니게 무너뜨려요. 그러니 평소에 저 정도 리더를 한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기본적인 리더십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아무튼 이순신 자살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일대기를 보면 이 양반 난중일기나 싸우는 걸 보면 일단 병사들의 희생을 항상 최소화하려고 해요. 근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투를 피한다거나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은 꼭 해. 이게 전쟁을 이겨야 된다면 다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한 명의 병사도 애꿎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한 번도 전투를 회피한 적도 없지만 한 번도 그냥 덤벼드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노량해전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 전투 중에 사령관이 전사한다는 건 이게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살아서 돌아가면은 내가 이제 뭐 또 반역으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 꼴을 못 보겠다. 자, 나를 믿고 지금 전투에 들어온 병사가 10,000명이다.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정말 내 자식도 고생을 하고 집안이 몰리더라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애들 10,000명의 병사들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일부러 죽어줘야겠냐. 아니면 내 병사들 한 명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욕을 택할 거냐. 저는 이수인 장군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죽어줘라. 내가 전쟁터 중간에 지휘하다가 휙 사라질 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지휘관이었다면 정말 악마예요. 그리고 그런 지휘관이 정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쟁 때 그런 지휘관들 많잖아. 그냥 도망가는. 이거보다 더 나쁜 거야. 지는 미리 도망갔지만 전투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격전 중에 자기가 나는 간다 잘 있어라 하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어디서 강의하다가 이랬으면 이분이 악마지, 이게 어떻게 성웅이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졸다가 이순신이 악마다로만 들은 거예요. 그분이 또 덕수이 씨 분이었어요. 난리가 나. 이게 흥분하니까 뭐 주변 사람 말이 들려. 근데 내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겁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순신 장군이면 저승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 저 자살설이에요. 난 정말 고소하든지 밤에 내려와서 물어 뜯을 거야. 말이 되냐고. 나의 평생의 신념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에게 예우가 아니지. 노량해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병사들이 싸우기 싫었을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냥 가겠다고 그랬거든. 누가 봐도 그냥 보내주자. 이제 전쟁 끝났는데.
우리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모든 해전 중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왔던 게 노량해전이에요. 이수인 장군을 따르던 부하 장교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도 영화 보면 마지막 전투에서 죽는 게 제일 막 짜증나잖아. 그리고 사실 이수진 장군도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후퇴하는 부대를 구하기 위해서 온 애들하고 결사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일본군도 가장 악랄하게 싸웠다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병사들을 집어넣는다는 건 이수인 장군이 항상 한 명의 병사라도 아끼던 입장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수인 장군이 병사를 아낀다는 게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야. 군인의 의무라는 거는 해야 될 때는 다 죽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을 고이 돌려보내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언제 얘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왜냐면 깔끔하게 이게 완전히 침략군을 섬멸하고 끝난 전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전쟁사에서 여러 번 나와요. 적이 이제 물러갈 때 혹시 공격할 필요가 있느냐. 병사들의 생명을 절약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 지금 섬멸해야 얘들이 또 오지 못하고 또 와도 겁먹으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다. 그럴 때 나가는 군대가 진짜 군대인데 이수인 장군은 이 임무를 외면하지 않았고 부하와 병사들에게도 정말 안타까웠지만 너희들의 군인의 사명은 너희의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의 전투는 해야 된다라고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앞에서 싸웠을 거야. 기록에 보면은 가장 선두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되니까 당시 그 명나라 장군이었던 등자룡도 우익 쪽에서 결사대 특공대 데리고 싸우고 이렇게 명나라 군대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중요한 결전이 동시에 희생이 큰 전투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앞에서 싸웠어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그럼 우린 오히려 이런 걸 존경해야 되는데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각자 도생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난 정말 내가 이수인 장군이면 고소할 거야. 임진왜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이게 임진왜란이란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강렬한 소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임진왜란 전후해서 조선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뭐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 후기 되면 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신분자가 동요한다.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지. 그런데 석사 때 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생각보다 변화가 큰 거예요. 박사 때 보면은 더 커요. 왜냐면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뭐 얽히고 또 하나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가 역사를 공부하면 지식이 깊어지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사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교수들하고도 연구자들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뿐 아니라 그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임진왜란이 조선사회가 후기에 바뀌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구나.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든지 임진왜란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한때 우리가 임진왜란 갖고 좀 국제 프로젝트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안 됐어. 이상하게 저거는 신청만 하면 안 돼.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얘기도 많고 좀 그런 것도 많아. 흑인이 오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 이렇게 따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해. 전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흑인들이 수영에서는 두각을 못 내잖아요. 뭐 누구는 그냥 그건 아무 이유도 없고 흑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이게 뭐 골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조선에서도 그렇고 흑인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날른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과장된 것 같은데 하인처럼 데리고 온 사람은 있는데 그게 아마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원숭이 부대 이런 것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이디어 플러스 소문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북선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외구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활이고 얘들은 이제 타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타고 올라오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장갑을 두르고 뭐 아마 칼 같은 것도 꽂았던 등선이라고 그러는데 못 타고 올라오게 하자. 그 해전에서 이제 영어로는 보딩이라고 그러는데 보딩 패스죠. 그러니까 타고 올라오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태종 때 거북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뭘 씌우니까 뭐 생각나는 게 딱 봐도 거북선이잖아. 그리고 자라선이라고 왜 안 했어요? 근데 거북이하고 자라를 보면은
거북이가 좀 낫지. 그래서 자라선이라고는 안 하고 거북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때 거북선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건 실험도 하고 실제로 막 이렇게 모의 전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용화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맥이 끊어졌는지 중간중간에 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활약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특히 사실은 조선이 일본이 침입한다는 거를 모르고 놀지 않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대비를 했어요. 이수인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파격적으로 임명된 것도 전쟁 대비를 위해서 발탁해서 임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북선을 만들죠. 그리고 거의 임진왜란 발발 전날 이제 배를 띄워서 화포 사격 실험까지 아슬아슬하게 만드는데 이게 과거 거북선에서 어떤 계통을 갖고 만들어진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개량형은 개량형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개량형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수인 장군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설계도를 그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닌 게 뭐 누가 뭐 포드가 포드 자동 뭐 T형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망치질했냐고. 중간에 원래 배나 자동차는 한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거북선이 무에서 유를 창작했다거나 이수인 장군이 막 설계도고 이렇게 이런 거라면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하면서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제작 지휘를 한 거는 이수인 장군이 맞다. 거북선에서 제일 논쟁이 되는 게 철갑선 논쟁이죠. 우리가 어릴 땐 그렇게 배웠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저뿐 아니고 학계의 연구자들은 아무도 철갑선이라고 이거 주장 안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30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만나면 이거 철갑선 아닌데 이거 말해도 되나 무서워하는 거야 학자들도. 그때는 지금처럼 SNS 같은 거 없을 때인데도 무리를 일으키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씩 용감한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세워 나와갖고 뭐 이제는 다 노골적으로 철갑선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도 대중적인 인식에서는 철갑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근데 주장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해도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주장이 완전을 압살할 수도 없고요. 압살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랑 다르다고 압살을 못한다고 미워해도 안 되지. 근데 이 철갑선 얘기는 막 흥분하고 뭐 아무 데나 갖다 들이대니까 연구자들이 막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철갑선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철갑선은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걸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철선, 전기기관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전기기관이나 철선 같은 거는 완전히 역사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진 의미가 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철갑이라는 거는 장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시로 철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로마 때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임시적으로 한두 번씩 나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어떻게 붙였느냐 그 철갑을 띄운 배를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항해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철선이 가지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세계 최초의 철선 수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갑이면 물론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철갑이 되면 배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배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항해 기술이라는 게 높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존심이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철선만큼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철갑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철이 생각처럼 엄청나게 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도 참나무 같은 꽤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주로 소나무로 만드는데 전투를 하려니까 뒤에다가 장갑판을 더 대요. 그러니까 방패로 되고 막 이중으로 돼. 그때 항상 참나무로 방탄판을 만듭니다. 명종 때부터 일본군이 총을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방탄판을 이제 판옥선 만들면서 판옥에다가 반드시 참나무 방패를 대라라는 규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싸우다 보니까 이중으로도 되고 그러지. 그럼 저도 실험은 안 해봤는데 철판을 만약에 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참나무 2개보다 걔가 강할까? 그러면 과연 이 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커버해 주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은 나무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철이 있으면 갑옷을 만들거나
쇠탄을 만든 거나 뭐 다른 데 쓰는 게 전쟁에선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아니 뭐 1mm 철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참나무 방품 한 서너 개 된다 그러면 쓸 수도 있었겠지.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같은 강철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특수강 강철이 아닙니다. 강철도 있긴 있는데 생각처럼 세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철로 이 판을 만들어서 거북선을 덮으려면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무쇠, 녹인쇠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엄청 떨어져요. 옛날에 그 의병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싸우니까 조선군이 냄비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막 투구로 쓰고 나오는 거야. 그거가 어떻게 막어? 그때 쇠가 요즘 쇠가 아니에요. 저기 무쇠라고 뻥뻥 뚫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과학적으로 테스트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철갑이 그렇게 무적도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갑판을 철갑으로 씌우려면 어마어마한 철이 필요해요. 근데 난중일기 같은 거 보면 꼼꼼하시잖아 그 양반이. 심지어 오늘 거북선에 쓸 돛이 도착했다. 당시에 그 돛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군 기지 항구를 보호하려면 말뚝 받고 쇠사슬 같은 거 쳐. 그 쇠가 왔다. 닷을 만들어야 되는데 쇠사슬을 불량으로 만들어 쳐버렸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아. 근데 거북선 철판 얘기가 하나도 없어. 노가 왔다. 오늘 대포 실었다. 돛 왔다. 뭐 목재 왔다. 이걸 적는 분이 철판을 안 적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이 진짜 귀한 소재고 그 배를 만들 때도 판옥선 말고 이제 첨저선이라고 그래서 일본 배처럼 이렇게 밑에가 좀 뾰족한 배. 이거를 왜 안 만드냐면 조선시대도 많이 시도를 하고 오키나와에서 장인들 불러다가 서양배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쇠못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쇠못도 아끼는 나라에서 철판으로 이거를 덮으려고. 그리고 그게 바닷물에 한번 들어가면 다 녹슬잖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삽은 그래도 옛날 같은 엉터리 무쇠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작업하고 하루만 안 닦으면 바로 녹슬어요. 그러면 이 옛날 쇠는 진짜 내 생각엔 해풍만 맞아도 녹슬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매일 참기름 발라?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바다에서 이거를 쓰면은 바로 부식되기 때문에 그걸로 칼창 만드는 게 훨씬 낫지. 너무나 소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는 철갑을 쓴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실록에도 보면은 나무판으로 덮었다고 무수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철판으로 우게 하겠냐. 그 다음 두 번째가 2층설, 3층설인데 철갑선은 어쨌든 아니다고 했을 때 충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갑선 인거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굳이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 이런 거 따지자면 그게 그래도 게이지에 영향을 미쳐. 그런데 2층 3층설은요 그냥 학자들이 추론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든 3층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2층이라고 해서 거북선이 막 불량품이 되거나 거북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3층이라고 해서 야 거북선은 못 쓰는 물건이다, 전시용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활약은 기록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만큼 했어. 그럼 그게 2층이었냐 3층이었냐 그냥 학자들끼리 논쟁일 뿐이야.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트 하는 분들이 거북선 내부 구조 보여주고 그런 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발 2층 3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흥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전문 영역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2층 3층설이 왜 나왔냐. 옛날 배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만 이게 안 오면 뒤집어집니다. 물론 밑에다가 안 뒤집어지기 위해서 바닥짐이라고 이제 돌 같은 거 실어가지고 이제 밑에 중심을 잡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위험해요. 근데 거북선의 높이 같은 걸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도면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 2층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사수하고 포수가 엉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근데 3층으로 만들었더니 너무 높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3층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다 뻣뻣하게 해서 노도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서서 젓는단 말이죠. 그럼 너무 높은 거지. 야 이건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이순신 장군 영화 보니까 그건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촬영의 편의를 위해서 했겠죠. 그걸 좁게 만들어 놓으면 카메라가 들어가면 배우들이 다 죽지. 그러니까 내가 그건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영화에 나오는 거북선, 판옥선 내부는 거의 스타워즈.
영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해요. 예를 들면 3층이 되려면 무지하게 낮아야 돼요. 2층이 낮아서 막 병사들이 죽을 고생해야 돼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죽을 고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쟁할 수 있다고. T-34가 전설의 전차인데 그 내부는 편의장치는 완전히 빼가지고 심지어 전차장이 이 운전하는 애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싸운다고. 누가 전쟁에서 안락의자 갖고 싸우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해서 3층을 만들어야겠는데 애들이 3층에서 기어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너무 이렇게 불편하잖아, 이거는 논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안락의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3층이 되려면 무조건 좀 구겨 넣었어야 됐다. 다만 그 정도로 구겨 넣었을 때 뭐 대포 발사가 힘들다거나 연발이 힘들다거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부정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가지고 싸웠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2층설이 맞다고 봐요. 왜냐면 기록에도 보면 좁고 사수하고 포수가 엉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이 되고 그러지만 아니 전쟁에서는 한쪽 다리 들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도 뭔가는 다 불편해요. 전투기가 요즘 뭐 우주선도 만들고 우주선도 그 안락이죠. 거기도 봐. 달나라까지 가는데 그 사람 잡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전쟁이 그렇다는 걸 알고 실상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구겨 넣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엉겨 붙는데요. 그거는 부정의 근거는 안 돼요. 우리가 그때 싸웠던 조선군 병사들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양의 3단 노선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배 모양은 있는데 속 모양을 모르는 거야. 3단이라는데 3단 노를 어떻게 적었냐고 말이 많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런 의자도 안 줘요. 그걸 보면 사람이 등뼈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제 이러고 어떻게 적겠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저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점은 개량의 조건이지만 전쟁을 못하는 조건은 아니었고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보고 정말 3단 노선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자기 허리를 부셔가면서 싸웠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중장보병보다 우리가 100배는 더 고생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탱크 중에 에어컨 없는 탱크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는 사람 죽으라는 거냐고 그러는데 전쟁이 그런 거야. 에어컨 안 틀고 버틸래? 아니면 에어컨 틀다가 포탄 맞을래?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걸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항상 전투를 해야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100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전시 상태였고 근데 단순히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전투하는 시간이 얼마냐? 그때만 전쟁이라고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은 실제로 전투하는 기간도 있고 뭐 휴지기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시작되어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7년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렇게 줄이거나 뭐 2.5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임진왜란에서 예를 들어 일본은 왜 조선을 침공했느냐, 조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느꼈느냐, 명나라는 왜 조선을 도와줬느냐, 이런 어떤 삼각관계 속에서 전투의 방법과 종전론이나 중간의 휴지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삼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혔기 때문에 중간에 거의 5년 가까이 이런 휴지기가 생기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죠.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진왜란 책을 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제가 조선시대 전공자인데 왜 조선시대 책은 안 내고 서양전쟁사만 하십니까? 그랬는데 조선시대 전공자다 보니까 조선시대 관련 책을 내는 게 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료를 보고 준비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준비했던 걸 모아서 더 늙기 전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이게 제목이 상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미완성 책 같은데 상권은 이수인 장군과 해전사 위주로 했고 다음 편은 중권 하권이 될지 하 1, 2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전반을 다루는 좀 더 스케일 큰 스토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전을 중심으로 다뤘고 최근에 이수인 장군이나 조선 수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거북선 철갑선 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학계에서도 교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이수인 장군의 전략 전술, 어떤 주요 전투들에 대한 교훈, 이수인 장군과 선조와의 갈등,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나가면 이 해전이라는 게 왜 이렇게 벌어지고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깊이 있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10년 넘게 노력한 책인데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한 책이다. 그리고 다음 편 임진왜란은 좀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you